여러분은 농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계신가요?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다면 왜 많이 못 벌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 농업 인력 1인당 부가가치는 2,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농업이 진짜 답 없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지는 다른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 하나하나의 필지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2015년 한국은 농업 취역자 133.7만 명이 평균 1인당 1.26헥타르의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3,800평이라고 하면 넓어 보이는데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직업농부라면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특히 농업 선진국인 미국, 중국, 네덜란드, 호주 등과 비교해보면 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일단 전문 농업을 할 사람들이 농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은퇴해서 60대 넘은 나이에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농업으로 돈을 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의 토지만 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나 농지 개발업자들이 넓은 토지를 저렴하게 사서 개발하거나 쪼개기를 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100에서 300평 정도로 쪼개서 팝니다. 얼마 전 농막 규제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여론이 안 좋으니 취소되었죠. 농부도 이런 이유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 상속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 둘셋이 있는 집이라면 자식 수대로 토지를 차지하죠. 농사할 사람이 농지를 갖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자식의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토지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토지를 투자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호재를 미리 듣고 땅값이 오를 것 같으면 농지를 삽니다. 그러고 나무 몇 그루를 심어 놓죠.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든 말든 관심을 안 가져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개발이 되면 그 땅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절대농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농지로만 쓰여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절대농지가 평생 농지로만 쓰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정부가 웃긴 게 절대농지에 일반인들은 집도 못 짓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은 또 쉽게 허가를 내줍니다. 개인은 농지 팔아 돈 벌기 힘들게 만들면서 건축회사들은 절대농지로 돈 나오는 마법의 땅으로 바꿔줍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 가보면 땅값이 싸지도 않습니다. 귀농해서 집 짓고 농업기계를 사고 내가 쓸 돈 쓰고 하려면 최소 2-3천 평의 땅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물론 시골 어르신들이 농사 짓기 힘들어서 남에게 무료로 임대해주는 토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소개받기도 어렵고 소개받아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남의 농지는 무조건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리거나 임대를 해야 해요. 이 농지은행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기계와 일본 농기계를 비교해 보면 바로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일본 기계를 그대로 들여와서 상표만 붙여서 파는 기계들도 많아요. 기계 성능도 떨어지지만 더 큰 문제는 부품을 지나치게 비싸게 판다는 것인데요. 일본 기계를 들여와서 팔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본 본사에 우리나라 업체가 주문을 해야 하고 수입 수수료 등을 내고 우리나라 업체도 마진을 챙겨야 하니 철판 하나를 10만원, 20만원에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품을 안 쓰면 당장 기계를 쓰지 못하니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 합니다. 부품값도 문제지만 수리 기간도 문제입니다. 농번기에 비싼 농기계를 사서 농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장이 나서 농기계를 산 업체에 전화해서 부품을 구해야 한다고 하니 부품을 일본에서 주문해야 해서 1주에서 2주 걸린대요. 그럼 농사란 게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당장 해야 할 일을 1-2주 뒤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농작물도 망가지고 당장 일꾼을 구해놨다면 그 일꾼들도 돈 주고 일단 집 보내고 나중에 다시 불러야겠죠. 물론 모든 부품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만 종종 벌어지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들의 기술력이 하루라도 빨리 올라와야 하는데, 농지의 면적이 작아 농기계 효율이 안 나오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기계 개발에 투자를 못하고, 또 좋은 기계가 없으니 대규모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농지법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가 취소가 되었죠. 그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3개를 올렸었는데, 물론 저는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폭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농지법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영상은 제가 올린 모든 영상 중에 가장 댓글이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정책을 만드신 주무관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결과물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정말 후폭풍이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농막 단속한다고 매일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6평 농막에서 일시휴식 공간 1.5평, 야간 숙박 금지가 말이 됩니까? 한여름에 농사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사람도 정말 힘든데 농작물도 힘들어합니다. 한여름에 땡볕에 농작물에 물 주잖아요. 오히려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잎채소 같은 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른 새벽 혹은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면 그때 물을 주어야 하는데, 저녁 숙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때 정말 많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농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면에서 듣고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연구를 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농지법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농업정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전 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0.3%인데 우리나라는 2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곡물은 자급률이 매우 떨어지는데 반해 쌀은 자급률이 94% 정도 됩니다. 쌀은 사실상 수출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점점 소비량이 줄고 있는 추세라서 다른 작물을 장려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농민은 벼농사가 편해서 그만두지 못하고 정부는 눈치만 보느냐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쌀 직불금을 줄 것이 아니라 자급률이 떨어지는 작물을 매년 혹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선정해서 직불금을 차등적으로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농업이 암울한 이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한국 농업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다신 분들 중 5명을 선정해서 감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